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고대의 사회편 골품제도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신라 사회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03번에 가면 신라 사회, 신라를 이야기하면서 화백, 화랑, 골품제도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신라란 사회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시족사회풍이 오래 존속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족사회풍을 계승했던 신라의 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귀족들의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화백회의가 있겠고요, 군사와 군인 양성이라든가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던 화랑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강에서 이야기를 했겠고요, 이번 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삼국의 대표인 신분제도인데, 고구려나 백제는 이름이 나오진 않고요, 신라에서 이름이 나오는 골품제도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골품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삼국의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친족 공동체 사회였다, 이러한 것을 이 골품제도에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골품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골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골이라는 것은 성골과 진골이라 그래서, 자, 귀족들의 신분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족이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골, 진골은 왕족이에요. 왕족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도와, 품이라는 것은 두품이라 그래가지고 귀족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품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귀족 이상의 신분이 등장한다. 평민은 골품제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골품제도는 언제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 교재로 보면은 성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하면서 형성되고 있었다. 중앙집권국가가 고대 국가니까 교과서 그대로 쓰면, 교재 그대로 쓰면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과정기에 나름대로 골품제도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구성이 등장합니다. 그 밑에 가면요, 구성으로 보면 왕족을 대상으로 했던 성골과 진골이 있고요, 귀족을 대상으로 했던 654, 321, 이래서 골품제도가 진로침에 형성될 때는 8개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골이 소멸을 해요. 언제 소멸하냐면 진덕여왕을 끝으로 소멸하고 타종무열왕의 무열계 진골이 왕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진덕여왕을 끝으로 소멸한 게 성골이 되겠고, 통일 신라에 가면은, 무렵에 가면은 이 321두품이 또 소멸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개만 남는다? 4개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골품제도는 4개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4개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골품제도는 나름대로 제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생활을 제한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하는 것 중에 지부 크기는 당연합니다. 근데 지부 크기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고, 하다못해 의복을 제한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일반적으로, 교재는 안 쓰는 방법인데, 하나 예를 들자면 일반 평민의 여자분들은 속치마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속옷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겉옷은 무지막지하게 제한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러면 지부 크기는 골품제도 도표를 보는 과정에 의미가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합니다. 지부 크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진골은 몇 척까지 집을 지을 수 있냐면 24척까지 지을 수 있고, 6은 21. 지금 몇 개씩 떨어졌습니까? 30 떨어졌죠. 나머지도 30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5두품은 18척, 4두품은 15척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일반 평민은 그러면
15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두품과 평미는 15까지 지을 수 있다. 이게 좀 특이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골품제도 도표를 가지고 수업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골품제도 도표가 나오는데, 자, 꺼갑니다. 이렇게 네모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에를 보면은 뭐가 언급이 되느냐? 그러면 신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진골이 있겠고 6, 5, 사두품이 등장합니다. 왼쪽에 가면은 관등이 있습니다. 신라 관등이 몇 개라고 구분한다? 17개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17개를 여기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몇 개를 제한합니다. 일관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벌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관등을 대아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아찬 밑으로 옆으로 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육관등을 아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관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나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대나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나마 위로 줄이 꺼져 있을 겁니다. 12관등 대사라고 돼 있죠. 대사 위로 줄이 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편에 가다 보니까 글씨가 하나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졌냐? 자색, 비색, 청색, 황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도표를 그립니다. 진골 제일로 위에서부터 제일로 밑에까지 가고 있다. 6은 6에서부터 제일로 밑에, 5는 10에서 제일로 밑에, 4는 12에서 제일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진골. 자, 이 진골은 신라에서 가장 최고 신분입니다. 중앙관청의 장관이 되겠고 화백회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화랑도에서 화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부 크기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24척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봅니다. 진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복도 자색부터 청색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어떤 말을 이야기냐? 공복이라는 것은 자 여기 관직을 차지한 사람이 자색의 공복을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공복은 신분에 의존하는 게 강하느냐 관등에 의존하는 게 강하느냐? 관등에 의존하는 게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관등에 의존한다. 다시 그러면 여기 자색의 공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누구만 가능하다? 진골만 가능하다. 그리고 어디 관직에 있는 사람? 1에서 5관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겠고 이 진골에서 당연히 신라의 왕족도 있지만 금강가에서 투항에 들어온 김유신 집안이라든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안승을 진골에 편입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욕도품입니다. 왕족이 아니고서는 가장 높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상으로 보면 등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치원이가 썼던 낭해화상 비문에서 나왔던 등난이에요. 이 등난이라는 것은 득자가 뭐냐? 얻을 득자. 난이 어려울 난자. 그래서 얻기 어려운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등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정치적으로 잠깐 여기서는 중앙관청의 진골은 장관이 됐다 그랬지만 여기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차관이 된다. 통일신라 중대 때는 집사부 휘랑이 등장한다 그랬고 학문과 종교 분야에 활동하면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신라 말에는 반신라적 기행을 띈다 그랬어요.
그때 신라 말에 육두품계의 대표인 사람이 최치원이 등장하고 있다. 최치원. 근데 옆에 날개를 보다 보니까 골품제도 규제라 가면서 네모 1번 진로 앞줄에 설계두가 나오게 됩니다. 설계두는 통일 전의 사람으로 중국에 유학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가다 보니까 중국에 유학을 간 연도가 621년으로 나왔을 거예요. 네모 1번의 마지막 줄에 사례에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몇 년인데 676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전에 중국에 유학 갔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통일신라 중대하대를 구분하는 과정에 육두품은 중대와 하대 때 활동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육두품은 옷으로서는 어디 공복을 입을 수 있다? 비, 청, 황색은 입을 수 있지만 요 자색의 공복은 못 입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오두품과 사두품은 소족장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두품은 어디까지만 올라가고 10관등까지만 올라가고 사두품은 12관등까지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칠판을 보면서 들어가는데 신라의 공복은 자, 비, 청, 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제에 가면 공복제도가 나와요. 이 백제 고위왕 때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비, 청만 있습니다. 고려시대도 공복제도가 나와요. 그러면 고려 광종 때 공복제도가 나오는데, 광종 때 나오는데, 이 고려 광종 때 공복은 자, 단, 비, 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와 고려 공복의 색깔을 구분해야 된다.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품제도, 일부 정책 성격을 보다 보니까 골품제도는 관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표현해요. 자, 골품제도는 관등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공복도 관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나오겠고,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자, 여기 잠깐. 통일신라 중대 때는 육두품은 왕권 강화에 기하면서 영향력이 커진다 그랬지만 장관은 될 수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요. 그와 똑같이 통일신라 중대 때 이분이 아무리 왕권에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오관등 대하찬직은 차지할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니은에 갑니다. 가옥의 규모나 장식이나 복성이나 수레나 일상생활을 규제한다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데 잠깐, 그러면 진골은 조금 전에 어디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24척, 6은 21, 5는 18, 4는 15까지 지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문맥의 단어를 만들어 봅시다. 어떤 단어를 만드냐? 진골이었던 사람이, 자, 육관등이었던 아찬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비색을 입어야 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근데 A란 사람은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B란 사람은 또 바꾸도록 갑시다. B란 사람으로서, 자, 어느 관직을 차지한다? 아찬직을 차지합니다. 이 B란 사람은. 근데 이분은 집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느냐? 집은 잠깐, 집은 신분에 의존했으니까 관등에 의존했느냐? 신분에다 썼거든요. 신분에다 썼으니까 비록 진골 B는 관등이 육관등이었지만 집은 어디까지 있는다? 신분에 맞춰서 24척까지 지을 수 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에 가다 보니까 신분제도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친족의 등급을 중시하고 있다. 복세의 구분이 나오겠고, 그런가, 이 구분해놨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중위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중위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백은하입니다. 자,
사람들의 공문을 보면은 100은 아니라 그랬는데, 자, 굉장히 고위직원 수는 적을 거고요. 하위직원 수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육두품이 요직을 차지한 사람, 예를 들어 한 명이라고 가능성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려가야지 밑에 분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 있죠. 안 내려가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안 내려가니까 요 밑에 분들은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은 6두품의 불만이라든가 5두품이나 4두품의 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위 제도를 두는데 4중 아찬, 9중 대남아, 7중 남아라 그래서 여기 관직에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한 명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을 임명하면서 관직을 올라가는 데 대한, 못 올라간 데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했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중위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날개 쪽에 채치원의 사료가 있는데 읽어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01번 통일신라 사회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사회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국시대는 오랜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 나름대로 삼국 간에는 동질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동질성이 첫 번째, 언어나 풍습이 비슷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고구려 백제는 비슷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신라 백제가 비슷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라 버붕왕 때 신라가 중국에 사절단으로 가는데, 이때 같이 갔던 백제 사절단이 신라 사절단의 말을 중국한테 통역했다는 이야기는 신라 백제의 언어 소통이 가능했다. 언어가 비슷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서 복장에서도 큰 차이가 없이 약간만 차이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가로 2번에 민족융합책, 통일신라의 민족융합 정책은 3가지가 있다고 중대 때 이야기했습니다. 구주, 구서당, 고구려 백제 귀족을 골품제도에 편입한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가로 3번에 통일신라 중대 변화. 중대 때는 무지하게 왕권이 강화됩니다. 진골 귀족 권한은 떨어지고 육두품의 권한은 커져가는데, 동그라미 1번. 영토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늘었죠. 인구 늘었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도 늘었다. 그러면서 왕권도 강화되는데, 통일신라 신문왕 때 전제 왕권 강화의 계기 됐던 사건이 김음도르 모욕 사건. 사료에서 이 사건이 나올 때 사료 중심으로 단어 흠돌, 흥원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진골귀족은 유지된다. 지위는 무슨 말이냐? 통일신라 중대 때는 진골의 권한을 떨어뜨리면서 육두품의 보조를 받은 왕권이 강화된다 그랬지만, 그래도 진골의 지위는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중앙관청의 장관직 진골이 차지한다든가, 또는 국가 중대사를 어디서 결정한다? 화백회 결정할 때 진골이 참여했다. 이러한 것은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 동그라미 4번. 육두품의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육두품은 학문과 종교 분야에 활동하면서 국왕의 정책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발언권을 키웠다. 그러지만 장관은 될 수 없고, 무슨 직? 차관이라 그랬어요.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중대 때 육두품이 정책 관직에 진출하더라도 여기에 진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와 여기를 잠깐 상식적으로 비교합시다. 무조건 진골은 육두품보다 관직이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진골이 여기고 육은 여기인데 다수의 진골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는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나오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육두품이 진골보다 관직이 높을 수도 있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 일반적으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관직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골품제도 변화 동그라미 5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3위 1두품이 뭐하고 된다? 통일 무렵에
소멸돼 버린다. 평민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민은 골품제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발해의 사회,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을 중심으로 하되 말갈족도 일부는 편입이 되겠고, 귀족이다 보니까 이분은 중요한 관직을 당연히 차지하겠죠. 중앙과 지방에서 관직을 차지한다든가 노비나 예속민을 지배하면서 풍요롭게 사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피지배층은 말갈족이 중심이 되겠지만 일부의 고구려도 있다. 이러면 되겠고, 가로 2번 사회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상층 사회, 다시 말하면 귀족층 사회입니다. 귀족층 사회에서는 당나라의 유학을 합니다. 유교를 공부하는데, 그러면 발해에서도 유교 공부 교육관이 있었을 거다. 그게 주자감이에요. 공부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외국이지만은 과학을 본다. 빈공과를 본다. 근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신라와 발해는 갈등 관계 중에 하나가 빈공과 서열 문제 또는 등재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교재에 나오듯이 이동과 이소도가 합격했을 때는 오소도죠. 오소도가 더 고이 합격이 됐고, 최은희와 오광찬이 했을 때는 최은희가 더 고이 합격이었다. 이야기 드렸고, 당의 제도와 문화를 수입하면서 살고 있었고, 하층민들은 그냥 자기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갔는가 보다. 이러시면 되는 것 같고, 통일신라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도시경제,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신라 수도예요. 수도는 정치의 중심이 맞죠? 경제 중심이 맞죠? 귀족들이 몰려 사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게 바둑판적으로 구획되고 있었고, 가오는 17만 호에 이루고 있었고, 이 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하죠. 사치 생활하죠. 소비도 시조결론절이요.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에 오소경입니다. 신문왕이 달구벌 천도가 좌절되고 나서 소백산맥 외곽에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 금강경.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방의 균형 발전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로 2번 귀족의 생활입니다. 귀족은 사절유태이나 금입태금 호화로운 집에서 살겠고, 노비들이 만든다든가, 노비들을 거는 건 당연하겠죠. 노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용한다든가 중국 것 사용한다든가 이 짓거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것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 돈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라 그랬죠. 그래서 농장을 소유한다든가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농민을 달하는 고리대업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지출을 보다 보니까 이 귀족들은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행사를 후원한다든가 외국에서 들어왔던 사치품을 쓴다. 그런데 사치품을 쓰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덕왕이 사치 금지령을 내렸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러면 사치생활 하다 보니까 신라의 소박하고 강인한 기풍은 서서히 소멸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라 말에 사치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렵겠죠. 궁핍한 생활하겠고, 그러다가 안 되면 노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노비로 떨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도시로 가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적대 무리도 나오겠죠. 적보적의 나, 붉은 바지 무리 집단, 그 다음에 밀란을 키는 것도 나온다. 원종과 에노난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 동그라미 4, 신라마르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진골 귀족들은 중앙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왕위쟁탈전도 참여하고 있었죠. 대토지도 소유하고 있었죠. 이러는 과정에 국가의 사치, 귀족의 사치는 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던 게 동그라미 계획에 귀족의 토지 독점하는 농민의 토지를 뺏는 결과가 되겠고, 국가의 과다한 세금이 밀란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후삼국을 통일했던 고려 왕건은
농민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디귿에 못 살 때는 자연재해가 써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겠고, 그 결과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한다든가 농촌을 떠난다든가 노비로 전락한다든가 또는 밀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라 말에 도적대 무리로 나오게 된 게, 자, 붉은 바지 무리라 그랬어요. 붉은 바지 무리 집다.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은 적고 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 신라 말에 밀란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밀란의 이야기라면 어떤 난이 나온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잠깐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 두 개의 난이 신라 말 어느 왕 때 나왔냐면 진성이 왕 때 나온 거예요. 진성이 왕 때 나왔는데 진성이 왕과 관계되면서 한두 개를 더 끌어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자, 국어책에서 나오는 향가집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용과 대과성이 만들었던 3대 목도 진성이 왕 때입니다. 또 신라 말에 개혁안을 건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채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무십조도 진성여왕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성여왕 때 나왔던, 예를 들어 이게 기출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 이거를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종해 놓나 그래놓고 이 왕 때 그래놓고 이 왕 때, 그러면 진성여왕이죠. 그러면 그때 나왔던 것들을 같이 풀어놓으셔.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밀란을 공부했는데 이 밀란이 정부가 진압을 하다 보니까 지방 세력가가 등장한다 그랬을 거예요. 이 지방 세력가를 뭐라 그랬습니까? 호족이 나온다 그랬어요. 호족은 촌주를 가장 중심으로 하되 사원 세력도 있고요, 군진 세력도 있고요, 해상 세력도 있고요, 이타 여러 세력들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성주나 장군을 자칭한다고 수업을 했었고요. 사병도 가지고 농장도 가지고, 이분들이 믿었던 종교 집단은 풍수지리설이나 선종, 왕권을 전부 다 거부하는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까지 넘어간다 그랬어요? 후삼국으로까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가로 4번. 그러면 지금 민들이 못 살다 보니까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9.1 정책으로 수리시설을 만든다든가 조세를 감면한다든가 또는 9.1 정책으로 연해안에 출몰하는 해적들을 소탕해주고 있었다. 근데 이 해적을 소탕하는 과정과 관련되면서 나왔던 하나 세력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장보고다. 장보고는 국가가 해적을 소탕해 나왔던 세력이지만 장보고가 결과적으로 뭐가 돼버린다? 호족이 돼버리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장보고는 왕위 쟁탈전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장보고가 왕위에 올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흥덕왕이라는 사람도 있다. 자, 흥덕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무왕이라는 사람도 등장한다. 그러나 장보고는 자기 딸을 왕비로 간택 안 해준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키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가로 5번 밀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요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현우다. 그러면 이번 강에서 이야기한 게 삼국시대 사회편까지 끝났고 다음 강에서 이야기하는 게 고대 문화편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번 강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래도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신라 골품제도, 이쪽을 가장 크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이번 강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